강가에 떠오른 유령의 머리. 1982년 2월 11일, 홍콩. 짙은 안개가 도심의 골목과 고층 빌딩 사이를 흐르고 새벽의 공기는 유독 차갑고 무거웠다. 지저분한 강가에선 코를 찌르는 하수와 부패한 쓰레기 냄새가 무심히 떠돌고 있었다. 사이트린 신음소리를 내며 닦고 있던 한 청소원. 젊고 마른 체구의 사내는 오늘도 일상적으로 쓰레기를 건지려 했을 뿐이었다. 그는 오래된 고무장갑을 끼고 녹슨 집게로 강가의 부유물을 걷어내고 있었다. 그때 무언가 둥그런 것이 느리게 물결 위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처음엔 오래된 축구공이나 죽은 동물의 사체일 거라 생각했다. 그러나 그 물체가 완전히 얼굴을 드러냈을 때 그 사내는 거의 혼절할 뻔했다. 사람 머리다. 그는 눈을 휘둥그레진 채 경악했고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다. 축축한 머리카락이 가늘게 강물에 흩어져 있었고 두 눈은 미친 듯이 부릅뜨고 있었다. 그 표정은 마치 죽기 전 끝없는 공포와 고통을 절규하듯 일그러져 있었다. 안구는 흉하게 튀어나왔고 물에 부른 얼굴살은 뭉개지고 벗겨져 사람 얼굴이라고 보기 힘들 정도였다. 그가 한 번 더 바라봤을 때 썩은 픽거품이 입에서 천천히 올라오며 강물 표면에 둥그런 모양을 만들고 있었다. 그는 공포에 질려 달아나 진흙이 묻은 신발을 끌며 곧장 사틴 구역의 경찰서로 뛰어들었다. 숨을 헐떡이며 소리를 질렀다. 강해, 사람 머리가 둥둥 떠 있어요. 순식간에 경찰서 안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경찰관들은 처음엔 그가 헛것을 봤거나 정신이 나간 거라고 생각했다. 혹시 물개나 돼지머리 같은 건 아니었소? 확실합니까? 하지만 청소원은 어금니를 깨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저와 동료도 확인했어요. 사람 머리. 분명해요. 얼굴이. 그 소문은 번개처럼 퍼져 시민들이 강가에 몰려들었다. 경찰차는 사이렌을 울리며 도착. 테이프를 둘러싸고 군중을 차단했지만 사람들 사이에선 이미 공포와 호기심 섞인 뭔가 인공치아가 꼽혀 있어. 경찰들은 곧이어 강가 주변을 샅샅이 수색했다. 그 와중에도 강둑 여기저기서 개들이 짖어댔고 바람결엔 비명소리 같은 환청이 실려오는 듯했다. 강둑 아래에 물결이 부딪히며 꺼진 달빛에 비친 붉은 얼룩은 누군가의 피해일지도 모른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그날 밤 CCTV는커녕 증거 조각도 거의 없는 80년대 홍콩. 그럼에도 경찰은 사건의 심각성을 직감했다. 이건 단순한 살인이 아니다. 잔혹범, 연쇄살인범의 짓일 수도 있다. 형사들의 등골엔 혹한이 스며들었다. 지친 몸으로 돌아온 청소원은 그날 밤 내내 악몽에 시달렸다. 꿈속에서도 강물 위엔 수십 개의 머리가 둥둥 떠 있었고 모두가 그를 뚫어져라 쳐다봤다. 경찰 또한 새벽 내내 수사본부에서 용의자, 실종자, 10여 년 전 미제 사건 목록을 샅샅이 뒤지며 절망에 잠겼다. 밤은 더 깊이서 짓누르듯 내려앉았다. 아무도 몰랐다. 그 머리가 한 여인의 비극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조용한 강가에 악마는 아직도 숨어 있다는 사실을. 잘려나간 퍼즐, 강에 잠긴 진실, 불안을 잠도 이기지 못한 채 찾아온 이른 아침, 홍콩 경찰은 새벽부터 강변 수색 작업에 나섰다. 도시가 회색빛 안개에 감싸인 채로 힘없이 잠들어 있는 사이, 경찰 특수수색팀은 두꺼운 장화와 방수복을 겹겹이 걸쳐 입고 혹시 모를 단서 하나라도 놓칠까 강바닥과 강둑을 집요하게 샅샅이 뒤졌다. 시민들은 아직도 전날의 참혹한 발견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듯 경찰차가 일렬로 늘어서고 노란색 경계선이 쳐진 강가를 멀찍이 지켜보고 있었다. 추리소설 속에서만 나올 법한, 하지만 지금은 너무도 현실적인 공포가 이들을 짓눌렀다. 그리고 곧 또 다른 비명소리와 함께 공포는 한층 깊어졌다. 여기요! 이걸 좀 보세요! 한 어부가 허겁지겁 달려와 소리쳤다. 그의 손에는 크고 노란 플라스틱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다. 봉지는 기형적으로 부풀어 있었고 묶인 끝자락에서 어른 손목 굵기의 굵은 밧줄이 삐져나와 있었다. 경찰이 급히 달려와 봉지를 받아들고 조심스럽게 칼로 매듭을 잘랐다. 우르르 비닐이 풀리자 그 안엔 검은 신문지가 층층이 감겨 있었다. 경찰관 중 한 명이 마스크를 쓴 얼굴로 바들바들 떨며 신문지를 벗겨냈다. 그 순간 진한 피비린내와 함께 크게 잘린 두 팔이 혓바닥처럼 축 늘어진 채 드러났다. 팔에는 아직도 알 수 없는 상처와 멍자국이 선명히 남아 있었다. 손가락 사이사이엔 강바닥 진흙이 끼어 있어 저항의 흔적을 이야기하는 듯했다. 주변을 둘러싼 경찰들도 한동안 숨을 삼키지 못했다. 그저 시체의 일부를 보는 것만으로도 묘하게 전이되는 공포가 피부를 파고들었다. 법의관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주문을 읊조리듯 중얼거렸다. 이 팔, 엊그제 찾은 머리와 같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팔도 안쪽에 새겨진 문신이 희미하지만 보입니다. 곧이어 더 섬뜩한 광경이 이어졌다. 몇 시간 뒤 수색팀이 또 다른 커다란 비닐봉지를 건져 올렸다. 이번엔 뭉텅 잘린 몸통과 이가 드러난 채 비틀린 두 다리, 붉은 핏물에 절여진 육체의 일부가 번갈아가며 쏟아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넋이 나간 듯 멍하니 그 장면을 쳐다보았다. 어두운 신문지를 한 겹씩 벗길 때마다 잘려진 살점과 흉터, 그리고 탁한 피까지 흐르는 소리. 어딘가 무심한 듯 그러나 얼마나 오랜 고통과 분노가 담겼는지 알 수 없는 그 단면들. 냉기가 서린 강둑엔 홍콩 특유의 겨울 바람 사이로 삶과 죽음이 엉겨 있었다. 경찰은 두 손으로 입을 막고 숨을 내쉬었다. 범인은 무언가 철저히 숨기를 한 모양이다. 신문지, 비닐, 밧줄. 이 모든 게 우연일 리 없지. 범죄 현장 사진사는 구토를 억누르듯 렌즈를 찔러대며 끊임없이 셔터를 눌렀다. 플래시 불빛이 죽은 자의 살점 위로 번쩍이면 물비는 사이에는 마치 무엇인가 울부짖는 환청이 퍼져나갔다. 하지만 발견된 퍼즐은 완전하지 않았다. 머리, 팔, 몸통과 다리까지는 찾았으되 내장과 갈비뼈의 일부는 온데간데 없었다. 누군가는 농담처럼 말했다. 범인이 저녁거리를 따로 챙긴 건가? 아니면 뭔가 병적으로 집착하는 증거를 갖고 있는 걸까? 법의관은 부검도중 형사에게 속삭였다. 이 시신은 최소 10일 이상 물에 잠긴 듯합니다. 그러나 강의 수온과 오염도 때문에 정확한 사망 시점은 확정할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신원을 식별하기 어렵군요. 지문 채취조차 실패로 끝나자 경찰들은 극도의 압박에 시달렸다. 홍콩의 밤거리에는 드러나지 않은 잔혹이 도사리고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러나 어둠 너머에는 한 가닥의 희망도 있었다. 문신이다. 팔뚝에 흐릿하게 남은 제비 문신. 경찰들은 즉시 문신 가게를 일일이 방문하며 정보를 캐기 시작했다. 하지만 하루 수십 명씩 찾아오는 손님들 틈에서 그 문신 하나로 단서를 찾는 건 바늘구멍에서 실찾기만큼이나 절망적이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범인의 조롱은 더 노골적이 되어갔다. 누군가는 시체의 일부를, 누군가는 강물 위로 떠오른 단서를 지켜봤고 일부 광적인 호사가들은 밤마다 강둑에 모여
기이한 소문들을 으스스하게 나눴다. 아이들은 더 이상 밤에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고 주부들은 뉴스마다 울면서 범인을 저주했다. 이 도시는 아직 어떤 악몽의 초입일 뿐임을 모두가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강이 보여준 살인의 퍼즐은 이제 막 시작이었다. 콘 딘 체케더 꿈속의 피비린내 부름받은 아버지. 차가운 새벽이 슬며시 물러가고 쌀쌀한 바람이 강gan거리를 휘감던 어느 날 형사 한 명이 찻잔을 덜덜 떨며 밤샘 보고서를 정리하는데 경찰서 앞 출입문에서 조용한 두드림이 울렸다. 느릿하고 그러나 분명한 그 두드림 소리 뒤로 낡은 코트를 입은 노인이 어깨를 움츠린 채 들어섰다. 그의 얼굴에는 극심한 수면 부족과 불안이 새겨져 있었고 눈두덩이는 빨갰으며 입술은 잔뜩 깨물려 피가 맺혀 있었다. 저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그의 목소리는 속삭임처럼 낮고 떨렸다. 모두가 숨죽이고 그의 입을 바라보았다. 며칠 전부터 제 딸이 실종됐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소식이 없고 정말 이상한 꿈을 계속 꿉니다. 눈가로 주름이 파도처럼 번졌다. 그는 마치 기억의 밑바닥에서 무언가를 끄집어내듯 말을 이었다. 매일 밤 피투성이 옷을 입은 아이가 절 찾아와요. 겨울 강가에 웅크리고 앉아 우는데 얼굴이 형체를 알 수 없이 일그러져 있고 입술은 새빨갛고 손에선 피가 흘러요. 그 아이가 저를 보고 아빠, 나 좀 찾아줘, 제발. 어두워서 무서워 하고 울어요. 말을 멈추던 그가 갑자기 몸을 부르르 떨며 손을 파르르 흔들었다. 꿈인데도 피비린내가 너무 선명하게 느껴지고 밤이면 밤마다 딸이 죽었다는 느낌이 들어서 숨이 막힙니다. 경찰은 한편으론 초현실적인 공포, 다른 한편으론 수사에 도움이 될 만한 현실적 정보를 캐냈다. 혹시 딸 아이의 마지막 목격이 언제였습니까? 평소와 다른 점은 없었나요? 아버지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남편과 다투다가 집을 나간 뒤로는 소식이 없습니다. 평소엔 연락이 잘 됐는데 이번에는 며칠째 전화도 안 받고 아이가 사라진 뒤 가족 모두 악몽을 꾼다고 합니다. 마치 누군가 무덤가에서 우리를 쳐다보는 느낌이 그 아이가 절 부르는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남아 있습니다. 며칠 후 그를 따라 경찰은 신원 확인을 위해 부검실로 향했다. 겨울 아침 영안실의 스산한 조명 아래 얼어붙은 시신 조각들이 무표정하게 줄지어 있었다. 냉동 보관칸에서 꺼낸 잘려나간 머리, 붕대로 감겨진 팔과 다리, 그리고 타르처럼 어두운 핏자국이 남은 몸통 조각. 백발이 성성한 아버지는 경찰, 법의관, 사회복지사에게 둘러싸여 발걸음을 내딛었다. 그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수분간 침묵했다가 형사의 안내로 희미하게 남은 문신이 있는 부위, 즉 흐릿해진 제비 문신을 마주했다. 아버지는 가쁜 숨을 내쉬며 고통스럽게 아랫입술을 깨물었다. 이 문신, 분명 딸아이가 친구와 약속하며 새긴 겁니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눈물이 주름 사이로 흘러내렸고 그는 떨리는 손끝으로 문신을 어루만졌다. 하지만 오랜 시간 물에 잠긴 시신은 이미 인간의 흔적으로 보기 힘들었다. 하지만 얼굴은 너무나 완전히 모르겠습니다. 한 번만 더 볼 수 있으면. 지문도 얼굴도 목소리도 그 어디에서도 딸을 찾을 수 없는 순간. 경찰은 마지막 카드로 DNA 대조를 제안했다. 며칠 뒤 검붉은 커튼이 드리운 경찰서 사무실 한 형사가 아버지를 조심스럽게 불러 세웠다. 확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안타깝게도 시신의 DNA와 당신의 유전자 100% 일치합니다. 아버지는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껴 울었다. 밤마다 악몽에서 이어진 그 부름, 그리고 붉은 강물에 떠오른 딸의 머리, 모든 것이 현실이 되어버린 순간이었다. 그가 마지막으로 경찰서를 나서며 중얼거렸다. 만약 죽은 뒤에도 영혼이 남아있다면 내 딸의 원혼이 이 끔찍한 살인자와 싸워줄 수 있겠지요? 그 피냄새 나는 강은
더 이상 아이를 데려가지 못할 테니까. 그리고 뒤늦게 경찰은 그 악몽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비극의 연쇄는 이제 겨우 시작이었고 불길한 꿈속에서 솟구치는 절망이 앞으로 어떤 지옥을 보여줄지 아무도 알지 못했다. 밤의 벽 너머 죽음과 속삭임 도시가 조금씩 어둠에 잠식되어 갈 때 네온 사인이 덜컥거리는 밤거리 너머 다화라는 이름의 유흥업소에선 깊은 그림자가 부풀고 있었다. 그날 트렌디한 블라우스를 입은 젊은 여성, 그녀 이름은 진펑란은 왁자지껄한 음악과 술래염 속에서 내내 굳은 미소만 짓고 있었다. 그녀는 사람들 틈에 섞인 채 냉정한 눈빛으로 주변을 둘러봤다. 진펑란, 22살, 밤의 세계에서 눈에 띄는 관리자로 완고한 태도와 강한 존재감으로 소문이 자자했다. 그녀의 과거는 도시의 어둠만큼이나 복잡했다. 어린 나이에 결혼해 두 딸을 낳았고 낮에는 평범한 직장인인 듯 보였지만 밤이 깊어질수록 그녀는 누군가에게 쫓기듯 일했고 늘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그날 밤 그녀는 남편 하씨와 심하게 다투고 홀로 집을 나섰다. 내 인생, 내 방식대로 살 거야. 혼잣말을 해뒀던 그 순간 분노와 슬픔 그리고 알 수 없는 불길한 예감이 동시에 그녀를 엄습했다. 이윽고 바하의 업무가 끝나갈 무렵 동료 여성들은 그녀 옆을 지키며 걱정스럽게 술잔을 기울였다. 진펑란의 손은 술잔을 쥔 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깊은 고민이 깃든 눈에선 빛이 사라져 있었다. 오늘은 남편에게 전화하자. 집에 데려다 준다고 해. 하지만 그녀는 희죽 웃으며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아니야. 전화하지 마. 혼자 가도 괜찮아. 그 사람 얼굴 오늘은 절대 보고 싶지 않아. 밖에선 폭우가 쏟아졌다. 홍콩의 밤. 급하게 질주하는 택시의 헤드라이트만이 어둠을 조각냈다. 동료들은 마지못해 누군가에게 택시를 불러주겠다며 가까운 거리까지 걸어나갔다. 패전 무렵 택시 한 대가 천천히 다화 앞에 멈춰섰다. 창문 너머의 운전사는 검은 모자를 눌러쓰고 묵묵히 고개만 끄덕였다. 순간 번개가 거칠게 눈앞을 갈랐다. 진펑란은 지갑을 꼭 쥐고 두 눈에 미련과 분노, 두려움이 뒤섞인 투명한 빛을 머금은 채 차에 올라탔다. 도심의 후미진 골목을 달리는 택시 안은 이상할 만큼 정적이었다. 차창 밖으로는 비가 마치 끝없는 가락처럼 유리창을 두드렸고 거리의 네온 사인들은 어지럽고 기묘한 문양으로 차 안 내부를 번뜩이게 비쳤다. 운전사는 아무 말도 없었다. 손에는 무언가 미세하게 떨림이 있었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낡은 재즈 음악은 두 사람 사이의 진짜 긴장감을 더 깊게 만들 뿐이었다. 조금 더 앞으로 가주세요. 진펑란이 중얼거리듯 말했다. 하지만 운전사는 고개조차 돌리지 않고 조용히 악셀을 밟았다. 길 모퉁이를 돌 때 그녀는 불현듯 소름이 돋는 기시감을 느꼈다. 마치 어디선가 나를 지켜보는 것 같은. 차창엔 자신의 모습이 흐릿하게 비추였고 그 옆에는 검은 실루엣이 겹쳐져 음침한 그림자가 서려 있었다. 그날 밤 다화에서는 그녀의 빈자리를 오랫동안 누구도 채우지 못했다. 동료들은 다음 날까지 안절부절 못했다. 누군가는 펑란이 아직 집에 안 갔대. 남편은 연락도 두절이래. 나는 속삭임을 어둠에 흩뿌렸다. 한밤중 거리의 비가 점점 세졌다. 택시는 도시 외곽의 어두운 골목으로 미끄러지듯 이동했다. 진펑란의 핸드백에서는 희미하게 휴대용 거울이 튀어나와 있었다. 그녀는 술기운에 취해 다시 한번 운전사를 확인하고 싶었으나 마치 무언가가 자신을 붙이 냉엄한 죽음의 예감이 맴돌았다. 거리의 불빛은 곧 사라지고
진펑란의 심장은 미친 듯이 고동쳤다. 폭우, 번개, 불길한 침묵. 그 밤, 진펑란에 삼킨 어둠은 유난히 무거웠다. 도시의 소음 저편, 숨조차 쉬기가 어려웠던 그 밤. 누군가는 진펑란이 결국 꼭 집으로 돌아올 것이라 여겼다. 하지만 그녀가 올라탄 이름 없는 택시는 그날 이후 다시는 어느 누구의 목적지에도 멈추지 않았다. 피로 물든 밤비, 사라진 흔적 드러나는 악몽. 홍콩의 겨울비는 유난히 길고 집요하다. 그날 밤 역시 거센 폭우가 도시 전역을 집어삼키듯 몰아쳤다. 수만 개의 빗줄기가 다와의 유리창을 두드리는 사이 진펑란의 마지막 흔적은 조용히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다. 그녀와 동료들이 나눈 불안한 담소와 마지막 술잔, 안녕 인사의 싸늘한 뒷모습도 거친 바람과 빗 속에 금세 희미해졌다. 가게 문을 나서며 휘청이던 그녀. 급히 불러세운 택시. 택시의 운전사는 차가운 미소만을 남기고 페달을 밟아 은습한 밤거리를 헤집으며 사라졌다. 비 내리는 거리엔 이미 단서도 목격자도 남지 않았다. 폭우가 모든 발자국을, 모든 지문을 완전히 씻어내고 있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놓여있던 우산 한 자루. 실없이 미끄러지는 빗물이 핏빛처럼 보였다. 경찰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금방 CCTV를 확인하고 인근 상가와 거리의 목격자를 찾았지만 비 때문에 영상도 희미했고 지문도 엉켰다. 분명 누군가 택시에 타는 걸 봤다는 목격자의 말조차 비가 너무 심해서 얼굴조차 기억나지 않는다는 한숨과 함께 허공에 흩어졌다. 날이 새고 진펑란이 돌아오지 않자 남편과 가족들은 경찰서를 찾았다. 혹시 싸운 뒤에 술에 취해 어딘가 쓰러져 빈 골목에 들어갔던 거 아닙니까? 경찰은 평소에 실종 신고처럼 대응하려 했으나 아버지와 남편, 그리고 동료들의 불길한 예감은 점점 더 짙어졌다. 이 아이는 단 한 번도 이런 식으로 밤샘 실종된 적이 없어요. 반드시 무슨 일이 난 거예요. 제발 찾아주세요. 이튿날 강변 일대엔 수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강 근처를 떠돌던 갯대가 아침마다 강물에 떠도는 검은 쓰레기 봉투를 집요하게 뜯고 있었다. 새벽녘 고요한 골목 저편에서 쩌렁쩌렁 메아리치는 비녀. 한 노숙자가 갯대와 씨름하다가 비닐봉투를 뜯었고 그 안에서 악취와 함께 붉게 불 안에는 인체 조각과 여성의 얇은 블라우스, 오래된 신문지, 그리고 미처 닦이지 않은 핏자국이 섞여 있었다. 그 퍼즐 조각들은 며칠 전 강에서 건져 올린 그 여성의 머리와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 한 장엔 이미 기다릴 수 없는 죽음의 기운이 맴돌았다. 형사들은 비에 젖은 시체 일부를 들고 새벽땅을 비집고 흐르는 강물에서 또 다른 조각이 떠올라 오는지 조마조마하게 주시했다. 그 작업을 지켜보던 시민들은 누구도 자신의 가족이 피해자가 아닐 거라는 확신을 갖지 못한 채 빗걸음질 쳤다. 한 형사는 피곤한 눈으로 현장을 살폈다. 범인은 치밀하게 흔적을 감췄다. 비닐, 신문지, 그리고 뼈를 일부러 뜯어서 강에 버리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게다가 내장이나 중요한 증거가 될 만한 부분들만 골라서 가져가 버렸다. 어떤 이는 악마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저럴 수 있나 라고 몸을 떨었고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주택가 어귀를 타고 멀리서도 들릴 정도로 그 지역은 경계와 공포로 물들어갔다. 밤이 깊어질수록 강가엔 이상한 소문이 피어올랐다. 누군가는 지난밤 비 내릴 때 마치 사람 그림자가 낡은 다리 위를 수없이 스쳐 지나가는 걸 봤다 하고 누군가는 강물에서 여자아이의 흐느낌이 들린다며 덜덜 떨며 제사를 지냈다. 비명, 환청, 그리고 욕설. 도시는 거대한 사리의 기운에 눌려 꿈을 꿀 수도
숨을 돌릴 수도 없어졌다. 경찰은 혹시 범인이 가깝게 있는 인물, 남편, 동료, 혹은 그날 밤 운전사라고 보고 모든 사람의 알리바이를 다시 검증했다. 그러나 번번이 환상처럼 흔적이 사라지고 있었다. 그날 밤도 비가 내렸다. 누군가 또다시 도로 끝에 택시를 세우고 정적 속에 사라졌다. 서늘해진 밤 공기 속에서 경계심도 희망도 모두 젖어갔다. 진팡란의 가족과 친구들은 소망과 절망, 분노와 두려움을 가슴에 안고 밤마다 그녀의 이름을 속삭였다. 하지만 홍콩의 어둠은 끝내 단 하나의 진실도 내어주지 않은 채 피로 젖은 비와 함께 또 다른 실종과 또 다른 죽음의 시작을 예고하고 있었다. 악몽의 그림자, 피로 새겨진 의식, 홍콩의 겨울밤, 강가에는 바람조차 숨죽였다. 비와 피, 절규와 속삭임이 서로 뒤섞이며 이 도시의 묵직한 저주를 드리웠다. 진펑란이 사라진 이후 도시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불안과 두려움에 들썩였다. 경찰은 연일 잔인하게 훼손된 시신 조각, 끔찍한 비닐, 신문지, 그리고 강에서 올라온 미스터리한 흔적을 맞추려 애썼다. 밤마다 내리 빠짐없이 감춰버렸다. 하지만 그날 밤, 한 형사는 강가를 배회하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오는 내내 그의 등에는 이유 없는 소름이 끼쳤다. 빗물에 잠긴 돌계단 아래 검붉은 얼룩과 함께 촛농이 드문드문 떨어져 있었다. 바로 옆에는 부러지고 구부러진 작은 촛대와 짧게 꺾인 머리카락이 흩어져 있었다. 형사의 손이 촛농에 가까워질수록 섬뜩한 저항감이 들어 손끝이 막 흔들렸다. 그곳엔 온갖 정체불명의 부적 조각, 빨간 실로 묶은 인형 다발, 그리고 기괴하게 찢긴 사진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모두 최근 실종되거나 시신으로 발견된 피해자들의 얼굴이었다. 피해자들의 눈동자는 사진 위에서도 축축하게 번져 마치 아직도 무언가를 경고하는 듯 이 세상을 뚫어져라 응시했다. 곧 법의관의 실험실에선 모든 증거들이 모였다. 각 인형엔 누군가 손수 파낸 듯한 핏자국이 묻어 있었다. 가장 크고 낡은 인형 배를 가르면 그 안에서는 비닐에 쌓인 작은 따조각들이 흩어진다. 이건 의식이다.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미친 의식을 수행하고 있는 자가 있어. 형사는 어금니를 깨물었다. 강가를, 이 도시 전체를 피어린 재단으로 삼으려는 건가? 그 무렵부터 피해자와 가족, 그리고 심지어 수사 형사들마저 길고 섬찟한 악몽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밤이 오면 꿈속에서 끝없는 물길을 헤매다 피투성이로 절규하는 머리와 손이 나타났다. 혹은 여인의 목소리가 귓가에 속삭였다. 살려줘. 살려줘. 검은 강물엔 아직 발견되지 않은 또 다른 시체의 그림자가 파도처럼 떠올랐다. 몇몇은 자다가 소스라치게 깨어 땀에 젖은 이불을 움켜잡았고 누군가는 길 한복판에서도 얼굴 없는 여인의 환영을 목격했다. 심야. 경찰서는 마치 기괴한 소굴이 된 것만 같았다. 이유 없는 고장으로 꺼져버리는 전등, 기록 서랍이 혼자서 쾅 하고 닫히고 누군가 형사 책상 위 메모지에 또 다른 희생자가 곧 강에서 떠오를 것이라 써놓는 괴현상도 있었다. 한 노형사는 떨리는 손으로 동료와 나직한 목소리로 주고받았다. 이건 악마의 소행이다.
보통의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러나 냉정과 이성을 잃지 않으려는 젊은 형사는 근거 없는 소문에 휘둘린 얼굴은 모자와 비에 가려 안 보였어요. 목소리가 퍼질수록 시민들의 불안은 점점 진한 공포로 굳어갔다. 바로 다음 새벽 강변의 갈대숲에서 또 다른 비닐봉투가 떠올랐다. 날카롭게 잘린 손가락 5개와 무릎이 심하게 구부러진 다리 한쪽. 봉투 안쪽엔 선을 넘지 말라는 피 묻은 손편지가 버젓이 남겨져 있었다. 그제야 모두가 확신했다. 이건 잔혹한 계획적 연쇄살인. 그리고 범인은 살인의 흔적 그 자체로 세상의 모든 희망을 조롱하고 또 누군가를 향해 무서운 선언을 남긴 것이었다. 도시의 밤이 다시 내렸다. 강가 곁에서는 또 한 번 알 수 없는 울음소리와 바람에 착 감기는 한 줄기 피냄새가,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욕망과 증오의 손길이 누군가의 생명을 끈질기게 기다리고 있었다. Your Maid의 미, 진실의 문학, 그림자 속의 실루엣. 하루가 다르게 차가워지는 겨울밤, 홍콩 강가는 이제 누구나 스쳐 지나가기에 꺼리게 된 금기의 땅이 되어 있었다. 물비늘 한가득 도시의 틈 사이로 불길하게 스며드는 운무 아래 가로등 굴빛조차 새파랗게 떨렸다. 누구도 이 어두운 강변에 혼자 남길 원치 않았다. 그러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려는 자들에게 이곳은 피할 수 없는 시험장이었다. 조사본부는 극도의 초긴장 상태였다. 형사들은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 얼굴로 끝도 없이 반복되는 보고서, 부서진 현장 증거, 범인에게서 도착하는 비아냥거리는 메시지에 시달렸다. 그 메시지엔 항상 희생자의 이름과 함께 새로운 암호, 그리고 강물은 진실을 감춘다 는 광기 어린 문구가 적혀 있었다. 그날 밤 담당 팀장 정수영은 깊은 고민 끝에 마지막 미끼 작전을 지시했다. 범인은 분명 아직도 현장 근처를 맴돌고 있다. 우리가 삼엄하게 잠복할수록 오히려 유인할 수 있을 거야. 이미 시신이 발견된 강가 주변 경찰과 수사팀은 평범한 복장으로 외곽에 흩어져 숨어들었다. 검은 겨울 점퍼와 모자를 푹 눌러 쓴 그들은 한편으론 혹한에 떨면서도 다른 한편으론 곧 마주할 이질적 악의 그림자를 떨리는 손끝으로 지려 애썼다. 시간이 흘렀다. 심야 요시를 조금 넘긴 무렵 강 위로 안개가 완전히 내려앉고 가로등 불빛마저 희미해질 때 저 멀리서 희미하게 길쭉한 그림자가 슬금슬금 강둑을 따라 미끄러지듯 다가왔다. 그 실루엣은 인간과도 짐승과도 달랐다. 마치 살아있는 악몽 혹은 사형 집행인의 검은 망토 같았다. 정수영은 숨을 죽이고 무전을 눌렀다. 기이하게도 경찰의 매복 진영 사이 어둠을 꿰뚫고 있었다. 그는 두 손에 무언가 잔뜩 든 비닐봉지와 낡은 배낭을 들고 머뭇거림 없이 강가 시멘트 바닥을 짚는 척 앉았다. 그 순간 철커덕. 봉지 안에서 찢기는 소리가, 배낭에서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사나운 동물의 숨결처럼 이어졌다. 팀원 하나가 카메라 렌즈를 조심스레 들이대는 순간 그림자의 머리가 불쑥 카메라를 향해 확 돌아섰다.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자. 차가운 눈동자가 반사 조명 아래 잠깐 번뜩였다. 그 눈빛만으로도 모두가 등꼬리로 서늘한 소름이 번졌다. 바로 그때 그림자는 갑자기 강 쪽으로 몸을 확 던졌다. 무전기가 쩌렁쩌렁 울렸고 형사들 둘이 급히 그를 쫓아 어둠 속으로 내달렸다. 강둑, 진창, 숨막힐 듯 미끄러운 땅, 긴장감이 모두를 압도했다. 쏜살같이 달리는 도망자의 뒤로 빛 한 줄기조차 닿지 않는 강물의 검은 구렁은 끝없이 깊어만 갔다. 멈춰, 경찰이다. 누군가 소리쳤지만 그림자는 신기루처럼 앞으로 그리고 옆으로 심지어 순간적으로 사람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듯 했다. 형사 하나가 그가 버린 봉지를 집어들었다. 안에는 또다시 혈흔 묻은 여성의 블라우스 한 조각, 일그러진 어린이 인형, 그리고 넌 나를 절대 잡지 못한다 는 악필로 휘갈긴 또 하나의 쪽지가 들어있었다.
그 순간 또 다른 팀원이 여기 뭔가 들렸어. 며칠째 실종 중이던 또 다른 여성의 신분증, 그리고 작은 상자 안에 정교하게 잘려진 발가락 하나가 들어있었다. 강변엔 누군가 부르는 듯한 낮은 울음소리와 울컥 치미는 피비린내, 그리고 경계심을 넘은 공포가 모두를 얼어붙게 했다. 이 도시는 진짜 무언가에 사로잡혔어. 누군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때 강 건너 저 멀리 어두운 안개 틈에서 흰 옷자락이 잠깐 출렁였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밤은 다시 조용해졌다. 정 형사의 손에는 아직 따뜻한 피가 묻어 있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잔혹과 공포, 그리고 진실에 가까워질수록 더 검고 깊어진 어둠이 모든 걸 삼킬 듯 낮게 깔려 있었다. 악몽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봉인된 기억, 피의 목도리, 악몽 속의 재회. 홍콩의 새벽은 여전히 어둠과 비,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지배하고 있었다. 강가에서 벌어진 그날 밤의 추격 이후 경찰서 분위기는 점점 더 침울해지고 있었다. 매일 누군가는 밤잠을 설쳤고 사건 파일을 펼칠 때마다 형사들마저 입을 앙다물고 서로 눈치를 살폈다. 현실이 악몽이 된 것 같다. 누군가 낮게 중얼거렸다. 경찰은 현장에서 수집한 증거품들을 다시 정밀 감식하기 시작했다. 피로 얼룩진 어린이 인형, 누군가 찢어버린 쪽지, 그리고 끈적한 비닐 봉투에 남은 피부와 혈흔. 그 모든 것은 미친 듯한 악의 의식처럼 일관된 규칙 없이 흩어진 조각으로서만 의미를 발했다. 그러나 길고 지루하게 반복되던 감식 중안 형사가 무심코 들춰본 봉지에서 작은 납 인형 하나를 발견했다. 목이 잘리고 손목이 꺾인 인형. 그 인형의 목에는 낡은 붉은 실로 만들어진 조그만 목도리가 묶여 있었다. 이 모양 어디선가 봤는데. 형사는 오래된 증거사진과 반복해 대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몇 년 전 동일한 강변 연쇄살인 사건에서 발견됐던 붉은 목도리 인형과 일치되는 것을 알게 됐다. 이 사건은 단순 모방범의 서행으로만 보기 힘들었다. 담당 수사관 정수영의 두 눈엔 극도의 긴장과 불면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그는 몰래 오래된 미제 사건 파일을 꺼내들었다. 이 피의 목도리, 7년 전 실종된 소녀의 시신 곁에서 똑같이 발견됐었지. 붉은 실, 흉하게 일그러진 인형 얼굴, 그리고 왼쪽 눈 아래 거의 희미해진 검은 점까지. 누군가 의도적으로 자신들의 표식을 남긴 것이 분명히 있다. 정수영은 동료들과 함께 피해자 가족들을 다시 불러 진술을 듣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어떤 가족은 최근 밤마다 이상한 꿈을 꾼다고 고백했다. 딸아이가 피를 흘리며 어둠 속에서 저를 부르더라고요. 아빠, 꼭 찾아줘. 이 목도리 내 거야. 그의 목에는 이 인형이 한 것과 똑같이 낡은 붉은 실이 감겨 있었어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인형을 꼭 끌어안았다. 정수영의 뒷목에도 싸한 전율이 스몄다. 그 무렵 경찰 내부에서도 이상한 일들이 계속되고 있었다. 거듭되는 악몽, 실종자 명단에 계속해서 늘어나는 새로운 이름, 야간 당직 중 갑자기 울리는 미확인 전화, 받으면 아무 말도 없이 숨죽이는 소리만 들리다. 찾지 마, 아니면 네가 다음이야. 나는 속삭임이 들려왔다. 수사팀은 모든 자료를 모아 사건의 흐름을 다시 그려보려 고군분투했다. 피해자의 마지막 행적, CCTV 궤적, 사용한 택시, 그리고 강가에서 단 한 번이라도 포착된 의문의 흰 우비 남자까지. 하지만 이상하게도 결정적인 장면마다 항상 카메라가 흐려지고 누군가 주변의 전등이나 방송장치를 교란시킨 듯한 흔적이 남아있었다. 그 마지막 새벽, 강변 순찰을 돌던 신참 경찰 하나가 겁에 지닌 목소리로 호출했다. 누가 강물 쪽에서 날 부르는 것 같았어요. 분명히 질렀어요. 도와줘. 도와달라고. 곧 순찰조가 합류해 비 내리는 강둑을 수색했다. 결국 갈대숲 한복판에서 찢어진 우산, 그리고 그 아래에서 갓 떨어진 것 같은 인형머리 하나, 여성의 피 묻은 손수건, 그리고 바닥에 꾹꾹 눌러 쓴
곧 다시 만난다는 문장이 발견됐다. 형사들과 가족들은 점점 광기에 가까운 심리로 몰리고 있었다. 누구도 밖에서 혼자 걷길 꺼리고 아직 실종 소식이 없는 가족들조차 악몽과 불안에 시달리며 밤마다 문을 잠궜다. 도시는 곧 불면과 공포에 삼차졌고 악몽의 끝이 어디인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날 잠 못 들던 한 어머니가 새벽녘 창밖을 내다봤다. 그녀는 분명히 보았다. 저 멀리 강가에 흰 우비를 입고 붉은 목도리를 목에 건 작은 여자아이가 진펑나는 모습과 똑같은 실루엣으로 잔잔한 물가를 걷고 있었다. 소름이 온몸을 타고 흐른다. 어머니는 외쳤다. 펑나나! 그러나 아이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다. 짙은 안개와 함께 무언가가 아이의 뒤에서 스르르 나타났고 두 그림자는 뒤엉킨 채 밤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 그 새벽 도시 전체가 다시금 꿈과 현실, 공포와 절망의 경계에서 침묵으로 얼어붙었다. 그리고 봉인된 기억들이 다시 피의 목도리를 두르고 악몽의 시간 속으로 고통스러운 재회를 예고하고 있었다. 악마와의 조우, 그리고 심연의 속삭임. 홍콩의 겨울이 절정을 맞이한 어느 새벽, 도시는 전례 없이 음산한 분위기 속에 잠겨 있었다. 불 꺼진 창문, 흘러가는 안개, 그리고 이제는 모두가 피하려는 강가. 밤과 빛 속에서 사라진 진펑난과 연쇄 실종, 그리고 연달아 드러난 혈흔의 흔적들. 시민들은 더 이상 강경 근처를 걷지 않았고 어둠은 더욱 깊고 무거운 커튼처럼 세상을 뒤덮고 있었다. 경찰서에는 연일 불명과 악몽, 공황이 비섞여 흘렀다. 현장에 투입된 경찰들과 피해자 가족들, 형사 정수영조차 밤마다 피해 젖은 인형들과 검은 우비 남자가 등장하는 음습한 꿈속에서 소스라치게 깨어났다. 이 밤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만 같다. 피로와 불안, 강박처럼 목을 죄는 두려움이 모두의 정신을 잠식했다. 악몽은 그새 현실이 되었다. 도시를 흔드는 기괴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밤마다 강가 쪽에서 흐느끼는 여자아이 목소리를 들었고 또 누군가는 흰 우비를 두른 그림자와 붉은 목도리를 목에 감은 인형과 똑같은 아이를 봤다고 했다. 쓰레기장, 곧 내 거야 라는 메시지가 계속 발견됐다. 정수영과 수사팀은 마침내 결단을 내렸다. 도저히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현실이 되어가는 와중 그들은 사건의 뿌리를 찾기 위해 가장 은폐된 곳, 즉 예전 실종 사건 현장과 붉은 목도리 예식이 벌어졌던 폐허가 된 예배당으로 직접 발걸음을 옮겼다. 폐 예배당은 도시 한복판, 오래전부터 폐기된 낡은 골목 안에 숨겨져 있었다. 문에 다가서자 마치 이미 누군가 안에서 기다렸던 것처럼 지하에서 울리는 둔탁한 진동과 철제문 너머로 은은히 번지는 촛불빛, 어딘가 썩은 듯한 악취가 형사들의 코를 강하게 찔렀다. 입구 위 누군가 붉은 피와 검은 염료로 거칠게 그려놓은 환영한다, 죄의 자식들아 라는 섬뜩한 문장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 정수영은 심호흡을 하고 동료들을 이끌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다. 제단 근처엔 끈적한 핏자국과 신문지 조각, 피비린내 나는 붉은 목도리 인형들이 바닥 가득 흩어져 있었다. 기괴하게도 하나하나의 인형 모두는 실제 피해자들과 꼭 닮은 이목구비와 표식으로 장식되어 있었다. 수상한 마법진 문양, 바닥에는 봉인, 희생, 속죄, 환생이라는 단어들이 혈흔과 초로 뒤섞여 반복해서 새겨져 있었다. 여기, 손대지 마. 한 형사가 비명에 가까운 속삭임으로 동료를 만류했다. 벽에는 최근 실종자들의 얼굴이 처참하게 오려진 사진과
손톱으로 파는 듯한 손글씨가 무수히 겹겹이 붙어 있었다. 끝내면 다시 시작된다. 악마는 아직 기다린다. 피, 목도리, 그리고 불길 속 재생. 정수영의 머리 위로 냉기가 흘렀다. 형사들은 떨리는 손으로 증거물을 조심스럽게 채집했다. 그때 불현듯 지하 어둠 너머에서 바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곧 촛불이 바람도 없이 깜빡이며 꺼지기 시작했다. 형사들은 얼어붙은 채 재단 저편 어둠 속에서 무언가 싱긋 아주 작게 웃는 소리가 들렸다. 왔구나. 드디어 너희가 날 찾아냈으니 이제 나는 자유다. 지하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피 묻은 흰 우비, 목에 붉은 실 목도리, 자세히 보면 얼굴 전체에 비닐 마스크를 쓴 괴상한 형상의 존재였다. 그가 한 손에 쥔 인형에는 강에서 실종됐던 한 소녀의 눈동자가 박힌 채로 천천히 기괴하게 웃고 있었다. 경찰들은 총을 겨누었으나 그 사람 아닌 것 같은 존재의 눈빛과 목소리에 누구도 쉽게 다가서지 못했다. 그 순간 한 형사가 재단에서 붉은 목도리를 들자 피로 얼룩진 의식은 미친 듯이 나선형으로 형사들의 귀에는 수백 명의 아이, 여자, 남녀노소의 비명과 누군가의 웃음, 속삭임. 다음은 너야? 강물은 모두를 삼킨다. 정신이 혼미해질 즈음 누군가 강제로 뒤에서 머리를 잡아채는 듯 등골을 타고 오한이 내렸다. 야간 같은 눈빛이 하나, 둘, 벽에서 천장, 구석에서 바닥 어둠 속에서 드러났다. 그들은 모두 죽은 희생자들의 환영, 붉은 목도리를 두르고 손가락을 자른 인형 모습으로 강하게 응시하며 쉼없이 입을 달싹이고 있었다. 정수영의 정신도 현장에 들어온 모든 이들의 정신도 점점 무너지고 있었다. 어둠 속의 환상인지 실제인지 모호한 경계에서 사람도 죽음도 악마도 모두 하나가 되어 서로의 목소리와 한숨, 분노, 슬픔이 뒤엉켜 소용돌이쳤다. 밖에선 한순간 천둥이 갈라지고 이른 아침 폭우가 교회를 뒤덮었다. 강가에서 또다시 이름 없는 한 여인의 전류가 희미하게 도시 전체를 울렸다. 누군가는 도망쳤고 누군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무릎을 꿇었다. 하지만 누구도 그 순간 그 예배당 속에서 정확히 무엇을, 누구를 만났는지 입을 열지 못했다. 단 한 가지, 그 밤 이후로 도시는 더 깊은 공포와 무명의 악몽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었다. 악마의 시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